30년 전 어린 딸을 남겨두고 사라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죠. 하지만 기적 같은 재회에도 불구하고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왔죠? 세월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해, 그리고 뒤늦은 용서의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녀의 재회를 넘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두 사람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밤, 어린 김수진의 귀를 또다시 가득 채운 건 부모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벌써 이번 주만 5번째죠. 수진은 작은 손으로 귀를 꾹 막은 채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6살짜리 어깨는 너무 작아서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또 술이야? 애들은 생각 안 해? 오늘도 굶겨. 어머니 박영숙의 절규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시끄러.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주제에. 아버지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어요. 그때 수진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10살 오빠가 조심스레 들어와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았죠. 수진아,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는 조용히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에게 오빠는 작은 우주 같은 존재였어요. 아빠가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엄마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언제나 수진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오빠는 수진을 위해 동화책도 종이 비행기도 만들어주는 마법사 같은 사람이었죠. 오빠, 우리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수진이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나갈 수 있어. 그때는 내가 수진이를 데리고 멋진 집에서 살자. 오빠는 항상 그렇게 약속했어요. 언제나 희망의 말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또 술을 마시러 나가고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러 갔어요. 수진과 오빠는 집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오빠는 라면을 끓여 수진에게 먹였고 두 남매는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죠. 수진아, 잠깐만 기다려. 오빠가 맛있는 거 가져올게. 오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곧이어 부엌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의 합선이었죠. 불길은 순식간에 커졌고 어린 수진은 공포에 질려 제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아, 빨리 나와. 오빠가 연기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불길이 거실까지 번져오는 동안 오빠는 수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열쇠로 잠그고 다녔기 때문이죠. 창문으로 향하던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고 오빠는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오빠. 수진의 비명이 불길 속에 묻혔어요. 수진은 창문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른손 등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오빠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자책감에 더 깊이 술에 빠져들었고 결국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에게 남은 건 수진뿐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영숙은 수진의 얼굴을 매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몇 주 후 영숙은 수진을 이웃집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는 김순자 부부의 집이었어요. 잠깐만 맡겨주세요. 제가 돈을 벌어서 곧 데리러 올게요. 제발. 영숙은 순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순자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에 수진을 맡아 돌보는 것에 동의했어요. 영숙은 수진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그렇게 영숙은 수진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돈을 벌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희생될지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낯선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아직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속에 생긴 커다란 구멍이었습니다. 오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죠. 작은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수지는 혼자만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빠, 하늘에서 나봐. 그리고 엄마, 빨리 와줘. 어린 수진의 기도는 밤하늘에 흩어졌고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돌아올 수 없는 오빠를 그리워하며 이 모든 시작이 수진의 인생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수진의 작은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는 것이었죠.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수진이 떡집에 온 지 1년이 지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간 수진은 매일 창가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영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냈다는 전화와 편지도 없었죠. 수진아, 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 순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떡집 부부는 수진을 정말 딸처럼 사랑했어요. 특히 김순자는 수진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떡 반죽을 하면서 수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떡집은 작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엄마는 정말 안 오시나요? 한밤중에 수진이 악몽에서 깨어나 물었을 때 순자는 그저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올 거야.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그 언젠가는 계속해서 미루어졌습니다. 8살, 9살, 10살. 해가 바뀔 때마다 수진의 가슴 속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흐릿해졌어요. 대신 순자가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한편 박영숙은 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탁월한 감각을 보이며 작은 중개업으로 시작해 점차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 있었죠. 박 사장님, 이번 도쿄 남부 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진이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순자에게 돈을 보내고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수진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영숙은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영숙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떡집 주인 부부는 갑작스러운 재개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영숙이 보내는 편지와 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연락처를 몰랐기에 새 주소를 알려줄 방법도 없었죠. 수진아, 새 집은 조금 작지만 학교도 가깝고 좋을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12살이 된 수진은 이미 영숙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떡집 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만이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죠. 엄마, 이거 어때요? 제가 만든 첫 경단이에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딸 솜씨가 대단하네. 곧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순자는 기쁘게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영숙은 3년마다 한국을 방문해 수진을 찾았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경찰서도 찾아가고 옛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꼭 찾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숙은 사설 탐정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탐정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수진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영숙은 매번 실망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번에는 꼭 찾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사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딸을 포기하라고. 그건 내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아.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어느덧 25살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순자와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비록 사업은 크게 번창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행복했어요. 수지는 종종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희미한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떡은 저기 새로운 단골 손님께 갖다 드려라. 순자가 말했어요. 네, 엄마.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떡집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수지는 항상 그렇듯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일본에서 영숙은 또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딸을 찾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영숙의 꿈에 어린 수진이 나타나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꼭 찾을 거야. 영숙은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진과 영숙 서로를 찾지 못한 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하죠. 두 사람의 길이 다시 교차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오직 확실한 건 그들 사이에 놓인 세월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을 빠져나온 박영숙의 눈에는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68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딸을 향한 그녀의 절실한 마음이었죠. 서울이 많이 변했네요. 택시에 올라타며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매번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같은 실망으로 끝나는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죠. 일단 강남 호텔로 가주세요. 이번 주는 거기 머물 예정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영숙은 짐을 풀자마자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복잡한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했죠. 그녀는 문득 딸 수진도 이렇게 변해 있을까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아마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져 있겠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영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찾지 못하면 정말 포기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영숙은 또다시 익숙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주민센터, 옛 동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고 그녀가 가진 30년 전 사진을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아이를 아시나요? 지금은 30대 초반이 되었을 겁니다. 영숙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모르겠네요. 또다시 들려오는 부정의 대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녀는 무작정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그녀를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마음은 공허했고 희망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작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숙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낡은 떡집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순잔의 떡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떡집. 영숙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문득 수진을 맡겼던 그 떡집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김간의 떡집이었지만 어쩌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따뜻한 떡 냄새가 영숙을 반겼습니다. 가게 안은 아늑했고 오래된 느낌이 곳곳에 묻어났어요. 카운터 뒤에서 한 여성이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은 거의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오른손 등에 있는 흉터.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이 다시 물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절미 좀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떡을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엄마의 눈은 자신의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영숙의 딸,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이였죠. 저기, 실례지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네, 거의 평생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으니까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뛰쳐나가 수진을 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진은 분명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영숙은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가게를 나서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드디어 딸을 찾았지만 수진은 그녀를 엄마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엄마라고 말하면 수진은 믿을까? 아니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까? 영숙은 호텔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천천히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친분을 쌓고 서서히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죠. 다음 날부터 영숙은 매일 떡집을 찾았어요.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오후에.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떡을 주문하며 수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떡에 관한 간단한 대화였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나 봐요? 어느 날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우리 어머니. 제가 양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절 키워주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라고요? 영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네, 제 친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떠나셨어요.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떨었어요. 수진은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떠난 날 그녀가 한 약속.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수진은 30년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정말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영숙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에겐 정말 좋은 양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숙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눈물을 훔쳤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당신 이야기가 제 친구 이야기와 비슷해서요. 영숙은 겨우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녀는 수진에게 자신이 사업차 자주 일본을 오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이 떡집을 단골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영숙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수진의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뜨거운 찹쌀떡을 다루다가 소매가 살짝 올라간 순간이었어요. 그 화상 자국은 영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국, 어떻게 된 건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화재가 있었어요. 제 오빠가 그 불에서 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수진 씨, 사실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의 말에 수진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된 이 우아한 노부인에게 특별히 들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가게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우연히 이 떡집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수진이 물었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제 이름은 박영숙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영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농담이시죠?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영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수진과 오빠, 그리고 젊은 시절의 영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당신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이었지만 거기 있는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소녀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오빠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았지만 떡집이 이사한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으려 했는지. 수진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한 눈물이었죠. 30년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요? 영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강한 거부감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수진아. 난 돈을 벌어서 너를 데리러 오려고. 거짓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당신은 날 버렸어요. 다시 온다고 약속해놓고 3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에게 편지도 보내고 돈도 붙였어. 하지만 떡집이 이사하고 나서는 영숙이 해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찾으려고 했다면 찾았을 거예요. 당신은 부자가 됐다며요? 그럼 날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묻어났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요. 당신은 날 잊고 살았던 거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수진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죠?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라세요? 30년 만에. 영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야 했어요. 수진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와 배신감은 한순간에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죠. 나는 그저 너를 만나고 싶었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났잖아요. 이제 가시면 돼요.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영숙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숙이 몸을 굽혀 사진을 주우려 했을 때 수진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오빠와 함께 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 그랬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영숙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녀가 그날 밤 집에 있었다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가주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내가 묵고 있는 호텔 연락처를 남겨둘게. 마음이 바뀌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니 수진이 카운터 뒤에 서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녀가 우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아. 영숙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영숙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되새겼어요. 수진의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한 얼굴이 눈앞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었나 보구나. 영숙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몇 날 며칠을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수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시간이요. 한편 떡집에 남은 수진은 문을 닫고 홀로 떡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영숙이 떨어뜨리고 간 그 사진이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수지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어머니,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영숙. 수진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왔어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쟁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영숙의 눈에서 본 진심 어린 슬픔과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혹시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기쁨도 있었지만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이 그 기쁨을 덮어버렸죠. 30년의 시간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왜 내가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돌아온 거야? 그날 밤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요. 30년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영숙은 호텔 창가에 서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가 날 용서할 때까지. 그리고 수진은 떡집에 홀로 남아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분노와 새롭게 피어나는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30년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영숙이 떡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 후로 평소와 같이 떡집을 운영했지만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떡을 건네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영숙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꿈속에서 조각조각 떠올랐죠. 수진 씨,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수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남긴 호텔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어요. 전화해볼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날 오후, 수진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문을 닫을. 수진이 말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영숙이 아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수진 씨이신가요?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박영숙님의 비서입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박 사장님은 오늘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요. 수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영숙이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녀가 그런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서가 떠나고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에게 내가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나도 내가 한 일에 후회가 많아. 하지만 내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단 하루도. 이 열쇠는 서울역 근처 보관함의 열쇠야. 그곳에는 내가 30년 동안 너에게 보낸 모든 편지와 물건들이 있어. 한번 열어보면 어쩌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오늘 일본으로 돌아가. 하지만 어디에 있든 내가 날 불러준다면 언제든 달려올게.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항상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가게를 닫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수진은 보관함 번호를 찾아 열쇠를 넣었어요. 문이 열리자 중간 크기의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들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상자를 열었을 때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와 작은 선물들, 그리고 돈을 보낸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편지들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구나. 일본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지만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곧 돈을 모아서 너를 데리러 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줄래? 오빠가 없는 지금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항상 사랑하는 엄마가. 수지는 한 통 한 통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초기의 편지들은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의 편지에는 불안과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왜 답장이 없니?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났니? 이해해. 하지만 제발 한 줄이라도 답장을 보내주렴. 엄마가 너무 걱정돼. 그리고 몇 년 후의 편지. 내 딸,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어. 떡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새 주인이 떡집 주인들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모른대. 나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어. 학교, 동네, 심지어 경찰서까지.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어. 너는 어디에 있니, 수진아? 수지는 상자 속 편지를 모두 읽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의 30년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어려운 시작, 조금씩 성공하는 과정, 그리고 계속되는 수진을 찾는 노력. 영숙은 정말로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진아, 이번이 마지막 한국 방문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도 내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너를 꼭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꿈에서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수지는 방금 읽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찾아 헤맸고 편지도 보냈고 돈도 보냈습니다. 단지 떡집의 이사로 연락이 끊어진 것뿐이었죠. 양어머니. 수지는 김순자를 떠올렸습니다. 순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모르고 있었을까? 상자 바닥에는 작은 상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 그것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순자의 것이었어요. 오늘 영숙 씨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수진이에게 전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사한 후로는 그녀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내 딸이 되었지만 때때로 그녀가 창밖을 바라볼 때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몇 년 후의 일기. 오늘 거리에서 영숙 씨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수진이를 찾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수진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렵다.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이고 영숙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을까 봐. 수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도 영숙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영숙은 정말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맸던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수지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숙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30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정말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한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작은 전화부수였어요. 그녀는 영숙이 남긴 일본 연락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전화해볼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수지는 결심한 듯 전화부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어요. 박영숙 사장님 댁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진입니다. 영숙.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방금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병원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사장님이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느 병원인가요?
비서가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니. 그리고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니. 수지는 천천히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익숙한 떡 냄새가 그녀를 반겼지만 이제 그 공간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양어머니의 유품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양어머니가 남긴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수진이 6살 때 입었던 작은 한복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양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은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득 양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지.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가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가게 문을 닫는 준비를 했어요. 엄마, 내가 갈게요. 수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죠.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일본이었지만 관광객의 설렘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병원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영숙의 비서가 알려준 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운전사에게 건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어떤 모습일까? 많이 아픈 걸까?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접수처로 가서 영숙의 병실을 물었어요. 7층 505호 병실이라는 답변을 듣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있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수진이 들어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영숙은 며칠 사이에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수진의 기억 속 강인한 여성과는 달랐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영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네, 저예요. 어머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마치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일인 것처럼요. 내가 정말 왔구나. 영숙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3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 그리고 최근의 병세까지. 그녀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 영숙이 마침내 물었어요. 편지들을 읽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의 일기도요. 그 모든 것을 읽고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정말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매 순간 너를 생각했단다. 그리고 비서분께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별거 아니야. 조금 지쳐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영숙의 창백한 얼굴이 그녀의 말과는 달리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거부가 어머니의 건강을 이렇게 악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미안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왜 미안하니?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를 떠난 것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저는 편지들을 읽기 전까지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진 말을. 영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주름졌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어요. 내가 한 말은 모두 맞아. 내가 그날 집에 있었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쿄의 번화한 도시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 병실 안에는 오직 수진과 영숙, 그리고 그들 사이에 30년이라는 시간만이 존재했으니까요. 내가 왜 날 찾아왔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갑자기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약한 미소였지만 그녀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지.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언어도 몰랐고 돈도 없었고. 하지만 너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 그러다 우연히 부동산 일을 배우게 됐고, 영숙은 자신이 어떻게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성공해 나갔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수진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요. 그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일이 바빠져서 너를 잊은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너를 찾지 못했고 내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수지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오랜 분노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손등에 화상. 많이 아팠니? 영숙이 수진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화상 자국을 만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가끔 날씨가 추울 때 좀 아프긴 하지만.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기억 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불 속에서 구출된 후 어린 수진의 손을 잡고 울던 영숙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던 말.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줘.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자 수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빨리 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도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인 그리움, 후회,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눈물이었죠.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수지는 영숙의 손을 여전히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 삶에 있을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직 영숙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빨리 나아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천천히.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방문객이 오셨군요. 박 사장님의 가족분이신가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녀의 딸입니다.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수진이 지금까지 본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에는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수진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원하시면 한국에 같이 가실래요? 제 떡집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도 될까?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함께 가요. 도쿄의 푸른 하늘 아래 퇴원한 영숙과 수진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숙은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천천히 걸었고 수진은 그런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숙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이 어디쯤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야. 영숙이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가리켰어요. 30층인데 나는 25층에 살고 있어. 수진은 감탄했습니다. 그 건물은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였죠. 대단하네요. 큰 의미는 없어. 영숙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었는데 그저 성공했다는 증거로 샀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고 공손히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수진님. 제가 전화로 뵌 분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집은 수진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넓은 거실과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도쿄의 파노라마 뷰,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수진에게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아요. 차라도 마실래? 영숙이 물었어요.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비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병원에서의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니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기, 사진이 많네요. 수진이 벽에 걸린 액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 사업 관련 사진들이야.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저기 있어.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단 한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진이었죠. 이걸 항상. 수진이 말문을 잃었어요. 매일 보았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인사했지.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항상 궁금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5살의 자신과 9살의 오빠, 그리고 젊은 영숙. 화재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빠는 많이 생각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매일이지. 특히 내가 그 나이쯤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계속 상상했어. 두 사람은 오빠에 대한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진은 오빠와의 소소한 추억들을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재 후에 그는 완전히 술에 빠져들었어.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떠났지. 이후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떡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요. 영숙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하지. 나도 함께 가도 될까? 물론이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떡집은 작고 오래된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 지내기에는. 걱정 마.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 오히려 이런 큰 집보다 그런 곳이 더 편할지도 몰라.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어요. 부유한 사업가인 영숙과 소박한 떡집 주인인 수진. 그들이 정말 함께 지낼 수 있을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숙은 몇 가지 중요한 서류만 챙겼고 나머지는 비서에게 맡겼어요. 그녀는 앞으로 한동안 한국에서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저기, 떡집에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비행기 안에서 수진이 물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 마. 나는 근처 호텔에 묵을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수지는 안도했어요. 영숙이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떡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떡 냄새가 수진을 반겼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집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아늑하구나. 양어머니께서 잘 꾸미셨네. 네, 양어머니는 항상 이곳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유지하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어요. 대부분 수진과 양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은 수진의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양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그분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김순자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 수진을 키우고 사랑해준 것에 대해서요. 이틀 후 영숙이 떡집을 찾아왔을 때 수진은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차를 내왔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봤어. 영숙이 대답했어요. 많이 변했더구나.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도 가봤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 수진은 궁금했습니다. 그 동네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더라.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는 큰 상가가 생겼고. 영숙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변해버린 도시에 대해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지만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저기,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뭔데요? 수진이 물었어요. 이 떡집, 좀 더 크게 확장하는 건 어때? 내가 투자할 수 있어. 요즘 전통 음식이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영숙이 말했지만 수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이 떡집은 양어머니의 유산이에요. 저는 그냥 이대로 지키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영숙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수진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미안해. 너무 앞서갔구나.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호의는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너의 삶이니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수진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오빠 묘소에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가장 가고 싶어 하실 곳일 것 같아서요. 수진이 말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양어머니에게서 들은 대로 오빠의 묘를 찾았어요.
영숙은 아들의 묘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영숙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왔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네, 양어머니와 함께 명절마다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 오빠를 잊지 않아줘서. 그 순간 수진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왜 안 왔어? 갑작스러운 외침에 영숙은 놀랐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매일 창문 앞에서. 엄마가 올까봐. 수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수진을 안았어요. 그녀는 딸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마침내 어머니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수진의 울음소리였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은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녀는 영숙에게서 떨어져 나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더 좋아졌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좀 나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나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영숙은 그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어요. 수진이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 단어가 입에서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오래된 기억처럼 친숙했습니다. 이제 가게 문 닫아요.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우리 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봄꽃이 피고 지고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떡집 앞에는 작은 파라솔이 설치되었고 시원한 수정과와 함께 계절 한정 팥빙수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근처 호텔에서 지내며 매일 떡집을 찾았죠. 오늘 수정과는 어제보다 더 맛있네. 영숙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계피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어머니가 계피 향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영숙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취향을 기억해 준 것이 고마웠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가끔은 옛 상처가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저기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여기 정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 위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 정리하면 지내실 만할 것 같아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괜찮겠어? 그래요. 호텔에 계속 머무르는 건 불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감격해서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이틀 후 영숙은 호텔에서 짐을 빼고 떡집 위층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작은 골목길과 그 너머 도시의 풍경이 보였죠. 영숙은 호텔의 화려함보다 이 소박한 방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지내도 괜찮겠어? 영숙이 물었어요. 난 더 큰 집에 살았는데 어머닌 더 작은 집에서도 사셨잖아요. 처음에.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처음에 영숙은 떡 만드는 법을 몰라 구경만 했지만 점차 수진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영숙이 어색하게 쌀가루 반죽을 만지며 물었어요. 네, 그렇게요.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가볍게.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영숙은 일본에서의 생활과 사업 이야기를, 수진은 양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죠. 이건 양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레시피예요. 수진이 어느 날 특별한 경단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드셨거든요. 영숙은 그 경단을 맛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구나. 순자 씨는 정말 떡 만드는 솜씨가 좋으셨나 보네. 네,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이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진아,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수진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 영숙이 사업 확장을 제안했을 때처럼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랐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요즘 생각해보니 내가 일본에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떡집을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지.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영숙이 조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비슷한 전통 가게들이 성공하는 걸 많이 봤거든. 수지는 의외라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68살의 노인이 인터넷 마케팅을 언급하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아세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나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야 하니까. 수지는 어머니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떡집의 매출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카페들이 생기면서 젊은 손님들이 줄어들었거든요. 한번 시도해보죠. 수진이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영숙은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했고 수진은 그들과 함께 떡집의 온라인 존재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쁜 떡 사진을 올리고 작은 웹사이트도 만들었죠. 놀랍게도 반응은 매우 좋았어요. 어제 온라인으로 주문이 23개나 들어왔어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면 이런 시너지가 생기는 거야. 내 떡 솜씨는 정말 뛰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처음에 사업 확장을 제안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함이 아니라 딸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몇 주 후 떡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아늑했지만 젊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전통 떡의 맛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메뉴가 인기를 끌었죠. 수지는 양어머니의 레시피를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한가로운 오후에 말했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영숙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면접을 도와줄게.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지는 어느 날 저녁 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가게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잔의 떡집을 말이니? 왜?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양어머니는 항상 제가 자신의 길을 찾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가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양어머니의 영향은 항상 있겠지만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영순의 떡집으로요. 영은 어머니 이름에서, 수는 제 이름에서 따왔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그녀를 진정으로 어머니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네, 괜찮아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영순의 떡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단골 손님들과 온라인 팬들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새 이름에 축하를 보냈죠. 이제 너희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며 참 좋은 생각이네.
오랜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서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은 후 수진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도쿄의 고층 아파트와 성공적인 사업을 뒤로하고 이곳 작은 떡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함을 느꼈죠. 그럼 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가게 안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상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었죠. 엄마, 이제 가게 문 닫아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렸던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영숙이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늘 아래 두 여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재, 헤어짐, 재회.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영숙의 성공도 수진의 떡집도 모두 그들이 서로를 다시 찾기 위한 과정이었죠. 알아요? 가끔은 생각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 영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영숙과 수진은 영순의 떡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할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진정한 가족의 일상이요. 좋은 밤 되세요, 엄마. 수진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너도 내 딸. 영숙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과 수진에게는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였어요. 30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회였죠.